공유가 되었죠. 네, 공유 잘 되었습니다. 어, 네, 콜로키움에서 이제 트라우마 코칭으로 함께 이 시간 좀 나누고 싶은 양은 사원입니다. 저는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최하나 이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시간이 엄청나게 학문적인 시간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 이 약간의 트라우마 가운데 너덜너덜한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강의를 또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기도했는데요. 아마, 어,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저는 사실 좀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제가 이 트라우마 코칭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한 교회 밖에도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코치로서는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성과와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목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칭을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까지 해 오셨을 테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코칭을 하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 항상 변화와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때로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로 인해서 변화와 성장이 참 힘들어하는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고객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보게 되었고 어쩌면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칭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아픈 마음도 돌보면서 그 사람이 변화와 성장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더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의 흔적이 사실 담겨 있는 오늘 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특별히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이나 아니면 또 함께 섬기는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코칭으로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정신 건강의 영역이라고 하면 심리 치료나 상담 혹은 그야말로 이제 정신과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코칭이 과연 정신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가가 저의 이제 질문이었고요. 그렇다면 트라우마도 코칭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트라우마도 코칭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면 이 트라우마를 코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내러티브 코칭을 만났고요. 내러티브 코칭으로 트라우마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외상후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이 질문들이 이제 지난 저희 한 2년간을 저와 함께 했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게 이런 질문들이 제가 논문으로 지금 이제 연구 논문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기대하건대 올 말까지는 제가 이제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논문이 나오면 또 여기 있는 분들과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저의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라우마와 코칭의 만남, 그리고 내러티브 코칭과 트라우마, 그리고 외상후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또 함께 연구했던 10명의 이제 트라우마 고객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그들이 들려주는 마지막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트라우마와 코칭의 만남입니다. 어, 제가 코칭을 소개하면서 아니면 또 특별히 이제 이 트라우마와 관련되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시가 있는데요.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이 가운데는 또 이 시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류순호 코치님, 네, 류순호 코치님이 우리 아나운서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시를 좀 읊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황스럽지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아침에 보이는 라디오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또 따뜻한 목소리로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칭에서 한 사람을 만날 때 보통 그 사람의 현재와 특별히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그 한 사람이 미래에만 포커스 되어 있는 사람도 없고 또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없고 그 한 사람은 과거와 미래와 또 현재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 트라우마 코칭을 함께 하시면서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고객을 바라보는 시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다라는 좀 더 이렇게 좀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코칭이 정말 그런 환대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정의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 트라우마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17세기에는 어떤 전쟁이나 그 이후의 부상, 신체적인 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그 이후에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상처도 포함하는 단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일컬어지는 이 심리적인 외상은 극도의 충격으로 인간의 자기 방어 기제가 허물어지고 심리적 방어벽에 구멍이 뚫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떤 사건 자체를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트라우마는 이런 사건 혹은 그 경험의 원인이 아니라 경험의 결과를 말합니다. 트라우마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할 때 세 가지의 반응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맞서 싸우려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투쟁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이거나 완벽주의의 어떤 태도로 이런 통제 상실에 대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도피입니다. 이 상황을 도망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회피하는 반응입니다. 이런 회피하는 반응의 일종으로 끊임없이 과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은둔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지 않으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도전적인 시도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반응이 이제 두 번째 도피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동결인데요. 신경계 차단을 일으키는 반응입니다. 마치 몸이 마비된 듯 멈추는 생리적 보호 기제인데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 트라우마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압도되고 무력하고 공포를 느끼는 그런 반응이 동결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또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누가 트라우마를 경험할까요? 여기에 트라우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WHO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평생 동안 적어도 한 번의 잠재적 외상 사건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이 외상 사건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경험한 외상 사건일 수도 있고, 또한 간접적으로 우리가 뭐 대리 외상이라고 말하는 가까운 지인이 경험한 외상을 계속 지켜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대리 외상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유성선 이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가 이제 할로윈 데이였고,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끔찍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간접적인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그런 간접 외상도 있습니다. 미국 성인 표본 조사에서는 약 89%가, 그리고 한국 성인 표본 연구에서는 약 80%, 79%가 외상 사건 노출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외상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건이 다 트라우마를 남기는가가 우리에게 다음에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외상 사건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급성으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당연하고요.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를 겪지 않는다라면, 나에게 어떤 외상 사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겪지 않는다라면 그게 오히려 더 비정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한 달 이상이 지속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 외상 사건의 경우에는 어, 외상 사건 직후에는 발현이 되지 않다가 오히려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뭐 예를 들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다녀오고 나서는 1, 2년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발현이 돼서 몇 년 후에 이것이 또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트라우마와 그러면 코칭이 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둘의 연결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 둘의 연결이 흔하지 않은 만큼 혹은 또 쉽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연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실제 한국에 이렇게 출간된 책은 코칭과 트라우마라는 책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책이고 또 이 책을 우리 여기 계시는 학회장님께서 또 번역하신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쓴 이 줄리아 본 스미스는 코칭과 트라우마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또 학문적으로 여러 또 임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싣고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코칭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건 당연히 심리치료 영역이 아닌가요? 코칭으로 트라우마에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고 유익한가요?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에만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좌절하게 할 거예요. 이와 비슷한 생각을 아마 대부분의 코치들이 또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우리가 심리 상담 치료와 그다음에 트라우마 코칭과 좀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제 코칭과 상담에 대한 비교와 함께 트라우마 코칭의 비교를 한번 좀 더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심리 치료의 여러 이제 초점이나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또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트라우마 코칭은 어떠한 초점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코칭은 현재와 미래의 성장, 그리고 성장뿐이 아니라 이제 회복이 선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잠재적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고객을 이미 문제와 상처가 가진 사람이지만 고객이 또한 자원과 강점을 가진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코칭의 방법, 기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양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나 목표 설정과 함께 내러티브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내러티브는 제가 두 번째 파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성화시키는데 트라우마 코칭에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누군가가 또 중요합니다. 사실 트라우마 코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트라우마를 경험한 모두가 다 코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신다라면 저는 아마 maybe no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칭에서도 대상이 되게 중요한 게 변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코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ROI가 엄청 높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트라우마 코칭의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외상의 경험이 있지만 내가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그 슬픔이나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트라우마 코칭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 이러한 상처가 있고 이러한 어떤 외상이 있지만 나는 변화를 원하고 성장을 원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에게 트라우마 코칭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 이제 관계는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파트너십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 코칭의 목표는 외상 이후의 성장, 그리고 삶의 재구성에 트라우마 코칭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트라우마 코칭을 하는 코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줄리아 본 스미스는 클라이언트가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잘 경청하고 인정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10명의 그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서도,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경험했던 트라우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6개월 전에 이벤트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40년 전에 이벤트가 있었지만, 살아오는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트라우마에 대해서 아무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트라우마 코치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거고, 그들이 함부로 혹은 쉽게 누군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함께 들어주는 그 목격자가 되고 그 시간을 함께하는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 트라우마 코치에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트라우마 코칭에서는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제 네 가지 기본적인 우리가 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트라우마 경험자는 작은 자극에도 불안하고 여전히 경계하고 또한 재경험, 재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개방하거나 내적인 탐색이 차단됩니다. 저의 고객 중에 한 분도 어, 엄청 조심스러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냄으로써 이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한테 한 번씩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수면 장애를 계속 경험을 하고 그 고통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롭기 때문에 오히려 끄집어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꺼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에게 다시 이렇게 재경험되는 그런 반응들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많이 두려워했던 분이 그런 이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트라우마 코칭의 환경은 정말 안정적인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안정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코치와의 신뢰관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신뢰관계 형성이 치료적일 뿐만이 아니라 성장적인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표면적인 대화에만 그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트라우마 코칭이 추구하는 변화와 성장이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기반, 무조건 코칭은 성장해야 돼, 변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만 가지고 트라우마 고객을 만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어렵고요. 회복이라는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은 코칭이니까 반드시 성장으로는 이어져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아마 트라우마 고객은 마음을 오히려 더 다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기반이 마련이 될 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장으로 촉진하는 단계가 됩니다. 지지받는 환경에서 자기 자원이나 강점을 인식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우며 코치의 인정과 지지, 그리고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트라우마 고객에게 이것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이유는 정말 자기를 지지하고 기다려주고 안전하게 자기의 어떤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혹은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어떤 재경험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코치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준다라면 기다려주고 어떤 이야기든지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또한 이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준다라면 아마 그 당사자에게는 정말 좋은 관계의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의 경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코칭에서 이제 트라우마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코치님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죠. 갑자기 어떤 뭐 분노가 폭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깊은 슬픔에 젖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이 슬픔이 어떻게 몸에 느껴지는지 그런 감각들을 활용을 하거나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짧은 휴식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코칭을 했었던 분 가운데 한 분은 우리가 코칭 중에 침묵을 만날 때 또 이렇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분의 침묵과 이분의 그 어떤 그 슬픔에 대한 그런 표현, 또 혹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들이 한 15분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을 저는 그냥 15분 동안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짧은 그런 휴식을 허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중간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언제든지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와 같이 언제라도 내가 이 대화를 스탑할 수도 있고 내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고객의 자율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해주시면 고객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객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치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또한 증상이 심하면 전문 심리치료와 병행 혹은 연결을 하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음, 저와 함께 했던 그 10분 가운데 한 4분 정도는 이미 심리치료나 아니면 상담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 또한 저와 함께 할 때 그 우울증 약을 함께 복용하시면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분들 코칭을 시작을 할 때 코치로서의 저희 역할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코치로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또한 그런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것을 멈출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것과 병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먼저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코칭의 핵심은,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은, 우리에게 그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코치는 그들이 가져온 그 이야기에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를 탐색하고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파워링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코칭과 트라우마가 어떻게 또 만날 수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고요. 이제는 트라우마 고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접근법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저는 이제 내러티브 코칭을, 네, 정말 좋은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코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 하면 우리가 이야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가진 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학자들의 이름을 빼고 저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야기 양식은 인간이 겪는 상황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야기하기와 다시 이야기하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 관한 의미를 만들어 간다. 인생이란 어떤 사실의 반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연관되어 인생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고도의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삶의 압축된 모형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결과이다. 이야기는 적극적인 의미 만들기와 삶을 해석하는 틀이다. 이야기는 한 개인의 지나온 역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 사람의 미래의 삶을 조형하는 힘을 지닌다.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이야기로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과 미래를 형성한다.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정의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도 또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텐데, 반지의 제왕 아래와 같은 이제 대화가 있습니다. 두 주인공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주인공이 반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엄청 힘들고 그 여정이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불확실함들이 이제 두 사람들을 때로는 많이 괴롭히기도 하는데, 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 떨어진 거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프로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궁금해. 하지만 나도 몰라. 진짜 이야기들은 다 그렇잖아. 네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생각해봐. 그 이야기가 어떤 종류의 이야기인지, 결말이 행복할지 슬플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지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또 너는 그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어떤 종류의 이야기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추측할 뿐, 오직 저자 되시는 분만이 그 결말을 알고 있는데요. 이와 연결을 하여서 제가 내러티브 코칭을 또 이렇게 공부하고 함께 할 때 저에게 가장 또 이제 가장은 아니지만 또 많이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많이 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가지만 사실 우리의 메인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홀로 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멋진 이야기 속에 공동 저자로 불러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함께 써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여기에서 댄 알렌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최초의 저자께서 우리를 위해 써주신 주제에 부합하는 결말을 공동 저술하자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펜을 들고 그 부분을 따라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전능하신 저자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대화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엄청난 겸손이다.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속 써나가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분은 쓰시고 우리를 공동 저자로 인정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쓴 내용에 완전히 매혹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 저자요. 하나님과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살아내는 존재다. 만약에 그냥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라면 우리는 정말 그냥 수동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써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다음 장과 다음 페이지를 쓰는 일에 하나님과 동참할 준비가 여러분들도 되셨습니까? 네, 내러티브 하면 우리가 이제 스토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내러티브는 이 스토리와 플롯이 더해져서 내러티브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토리는 무엇이고, 플롯은 무엇이고, 내러티브는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쉽게 들여다보면요. 예를 들면 왕비가 죽었다. 그리고 왕이 죽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적인 순서, 연대기적인 서술, 즉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이 담긴 것을 우리는 이제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플롯은 뭐냐면 왕비가 죽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왕이 따라 죽었다. 즉 플롯은 인과적인 관계나 의미를 부여하거나 구조화된 서사,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주목을 하는 부분이 플롯입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와 플롯이 더해져서 이제 내러티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러티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비가 죽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왕이 따라 죽었다. 나도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된 삶의 구성 방식, 즉 개인이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인식의 틀을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러티브를 우리가 실제 코칭에서 좀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코칭의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 그 댄 알렌더의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앞서서 네. 반지의 제왕을 제가 이제 예화를 들면서 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 고객들이 그들이 또한 어떤 하나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다. 그들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다양한 그런 경험과 에피소드들 가운데 한 에피소드로 그들이 이벤트를 경험한 것일 뿐이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주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만 계속 들으면 심심하실까 봐 우리 유정선 이사님 한번 질문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을 다 읽을까요? 네, 다 읽어주세요. 네, 네, 네. 당신의 경험을 한 편의 이야기, 책, 소설, 영화로 표현한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으세요? 이 이야기는 전체 몇 개의 챕터가 있고 현재 당신은 어디쯤에 있나요?
이 이야기는 어떤 장르, 분위기인가요? 그 경험 속에서도 당신이 지켜낸 가치나 힘은 무엇인가요? 전체 이야기 속에서 그 경험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사건이 당신에게 남긴 상처 외에 어떤 배움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신의 이야기 속 새로운 챕터는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까요? 새로운 챕터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인공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의 독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나요? 네, 질문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제일 마지막 고객 가운데 올 초에 사별을 하신 고객이 계셨습니다. 그 고객은 너무 갑작스레 이제 사별을 하게 되었고, 가장 주요한 증상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공황장애가 운전을 할 때마다 순간순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남아있는 삶을 또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압도가 되어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또 이제 상담과 함께 코칭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분과의 첫회기에 제가 이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고객님의 삶을 하나의 어떤 장르로 표현해 본다라면 어떤 장르로 표현해 보시겠어요? 그분은 하나의 소설이나 어떤 하나의 에세이로 표현해 보고 싶어 하셨고, 지금이 인생에 이 책은 몇 개의 챕터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았을 때 4개의 챕터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현재는 본인은 챕터 3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배우자 없이 홀로 살아가야 되는 남아있는 자기 인생을 챕터 4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자기를 문제 속에 있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책 속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그런 시간이 그 시간이 본인에게 정말 정말 도움이 되었고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챕터 4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내가 챕터 3는 여전히 어둠이고 여전히 아픔이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챕터 4에 대해서는 훨씬 더 희망적이고 또한 그런 좀 변화하고 싶은 새로운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앞으로 써내려 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내러티브 코칭의 이제 질문의 기법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로 문제 속에 있는 당사자로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불안해. 그리고 세상은 너무 위험해.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혹은 또 나는 너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왜 나한테는 슬픈 일만 일어나는 거지? 왜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지?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문제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러티브는 제한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한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또 날마다 스스로가 강화시킵니다. 경험의 특정 조각이 과도하게 확대가 되고요. 부정적인 경험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고객들에게 코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코칭을 통해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문제를 외제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외제화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와 개인을 분리해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지만 실제 트라우마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와 자신을 분리하기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또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대안적인 이야기를 발굴하도록 합니다. 지금 자신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 혹은 끔찍한 이야기 속에 있지만 이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대안적인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점이나 남아있는 자원이나 또한 작은 성공 경험을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이 끔찍한 일들이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그 과거의 경험을 다른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으면 이 새로운 내러티브를 본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챕터 4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챕터 4에는
그 챕터 4를 살아가는 주인공은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계속 코치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갑니다. 이제 문제 외재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트라우마를 가진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켜 주는 겁니다. 나는 문제다라고 나와 문제를 동일화시키는 가운데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저 문제를 겪고 있을 뿐이다라고 문제와 나를 분리시켜 주는 거죠. 또한 나는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고객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와 이렇게 외제화 시켜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불안이 때때로 나를 괴롭힌다라든지, 나는 늘 약해요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때때로 나의 약한 부분이 행동을 방해하는군요. 예를 들면, 언제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좀 더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나요? 와 같이 문제와 자신을 분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코치들이 해야 합니다. 실패자라고 특별히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패자라고 생각할 때 특별히 어떤 경우에 실패자라고 생각하나요? 실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때는 어떤 때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외제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우울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 특별히 우울하다라고 느끼나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종종 우울함을 느끼시는 거군요. 와 같이 고객도 자신이 그냥 우울한 것이 100%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겠네. 내가 우울한 부분은 50%일 수 있고, 그럼 나머지 50%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켜주는 부분이 되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문제 외제화를 위한 코칭의 기법들, 코칭의 질문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정의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붙인다라고 했을 때, 이 이유는 객관적으로 나와 문제를 분리시켜서 문제를 나와 떨어진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을 혹은 그 상처를 그것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신다라면 뭐라고 불러주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 덩어리라고도 붙여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게임의 캐릭터인 우리 인사이드 아웃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막 아픔이, 슬픔이, 뭐 다양한 기쁨이와 같은 그런 이제 감정들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와 떨어진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 문제가 당신에게 영향을 줄 때는 언제인가요? 이 질문 자체는 너 그 문제가 너한테 항상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 문제가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와 거리를 두는 건데요. 문제가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요? 혹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 문제와 좀 떨어질 수 있나요? 혹은 무엇을 할 때 그 문제와 좀 분리가 될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원과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예전에는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것이 10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7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3이 이렇게 발전된 건데 그 3으로 10에서 7로 내려올 수 있었던 그렇게 또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와 마찬가지의 질문들을 통해서 자원과 가능성을 찾아줍니다. 이 트라우마 상황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변화와 성장으로 가면은 우리 고객은 오히려 마음이 다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회복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베스트라는 질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저와 만난 그 10분에게도 제가 매일매일 코칭의 회기 때마다 아이베스트를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대단하신 게 제가 9주 동안 이렇게 이제 만났었는데 9주 동안 정말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나만의 아이베스트를 기록을 하셨었습니다. 아이베스트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I는 I입니다. 나이고요. B는 basic 기본적인입니다. E는 easy예요. 쉬운이고요. S는 small입니다. 작은 것. T는 today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쉽고 작은 것 하나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제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트라우마를 가진 고객을 이렇게 장기로 코칭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분에게 이 아이베스트는 처음부터 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거의 슬픔과 고통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가 아이베스트와 관련된 질문들을 드렸을 때, 이제 극심한 어떤 고통과 수면 장애와 이제 체중이 거의 막 10kg까지 빠졌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은둔만 하고 계셨던 분이셨는데요. 그분의 아이베스트는 식사를 거의 잘 하고 싶지도 않고 식욕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유를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란 하나를 삶아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거의 이제 일상에서 이제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잘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이베스트는 산책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20분 산책하기. 그리고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와 산책을 하기. 그 다음에는 이제 빨래를 하는 거였어요. 빨래를 해서 빨래 그 널이 뭐라고 하죠? 이게 빨래 건조대에 이제 빨래를 거는 거를 자기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분에게는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일상적인 거지만 일상이 다 무너진 고객이었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일상을 1년 후에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는 정말 건강도 많이 회복을 하고, 지금은 저한테, 코치님, 저 월 300을 받아요. 이제 그분이 전문직이었는데, 그전에 이제 일을 안 하고 계시다가, 저 다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됐어요. 저 월급이 올랐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자랑까지 이렇게 하셨었는데요. 그분이 그때 이야기하기를 뭐가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코치님, 저는 아이베스트가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코치님, 억지로라도 제가 20분씩 밖에 나가서 산책을 했었던 거, 그리고 제가 다이소에 가서 예쁜 수첩을 사서 저의 아이베스트를 적을 수 있었던 거, 거기서부터 제 변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작은 변화들, 큰 걸음의 변화와 성장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의 변화부터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네. 내가 어제는 이거 못했는데 오늘 이거 할 수 있네. 라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관계적인 지지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별히 트라우마 고객에게 이 관계적인 지지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코치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할 수 있지만 코치와의 관계만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관계망을 연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코치가 권면해 주는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혹은 소그룹이 이러한 역할들을 정말 잘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한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예를 들면 내가 나의 힘듦을 오픈을 했는데 이 소그룹에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우리 구역 안에서 오픈을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괜찮아? 너 그런 일 있었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케이스도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조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안전한 지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공동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도 교회가 또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트라우마의 어떤 경험이
단순한 고통만을 남기진 않았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안내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혹시 그것이 남긴 이제 메시지가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해야 하는데 이 질문도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면 어떤 부분은 그게 나한테 남긴 건 고통밖에 없는데 코치님이 자꾸자꾸 거기에서 남긴 교훈을 찾으라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대화들은, 의미 재구성의 대화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잘 쓰지 않는데요. 그냥 오히려 혹시라도, 이 혹시라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혹시라도 그때 그 사건이 정말 아픔과 상처를 많이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남긴 어떤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와 같은 좀 조심스러운 단어들을 좀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좀 다시 바라본다라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네, 이제 신체적이라는 표현인데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또 호흡을 하거나 아까처럼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트라우마 고객들, 그게 심하면 심각할수록 이게 심리적인 상처가 아니라 신체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만난 고객들은 그랬습니다. 수면 장애를 경험을 한다든지 체중이 감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복통이라든지 그런 여러 뭐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경험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계속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자원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제 한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베스트처럼 이번 주에는 어떤 음식을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이번 주에는 누구와 만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외식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뭔가 좋은 음식을 계속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몸에 힘이 있어야지 마음에도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코치님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고객들에게도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된 루틴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한 분의 고객은 저와 코칭을 하면서 성찰 일지를 쓰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아이베스트가 아닌 성찰 일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딱 세 줄만 쓰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든 고객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 고객 같은 경우는 진짜 매일매일 성찰 일지를 쓰셨어요. 딱 세 줄만 과하지도 않게. 그럼 아무 생각이 오늘 밖에 나가서 뭐 꽃을 보았다. 꽃의 생명력에 놀랐다. 뭐 그냥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냥 본인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록들. 그러면서 정서적인 그런 안정의 루틴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었고요. 네, 사회적인 지지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객에게 여전히 이제 강점이 있고 자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이제 안내해주고 이 강점과 자원이 있어야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질문도 제가 이렇게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이 질문도 혹시 우리 네, 학회장님 괜찮으시면 질문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버틸 수 있었던 나의 힘은 무엇인가요? 이전에도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당신의 어떤 강점이나 자원이 도움이 되었나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신념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높이 평가하는 자질은 무엇인가요? 어떤 순간이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찰할 수 있을 만큼의 또 속도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문제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고객이
나한테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나한테 이런 자원이 여전히 남아 있었네. 맞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음, 어, 여러분도 혹시 코칭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내러티브 코칭을 하는 그 고객들에게는 저는 이제 인생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들의 관점이 참 많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겪는 이 트라우마의 이벤트만 내 삶의 힘든 순간도 아니었고, 나는 이전에도 힘든 모먼트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겨냈었더라.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겨냈었네. 자기도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들을 발견을 하게도 되었고, 또 인생에는 마이너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하이 포인트에 있는, 플러스 포인트에 있는 그 이벤트들에서, 맞아, 이때 내가 이런 성공들을 했었지. 이때 내가 이런 성취들을 했었고, 그때 너무너무 내가 좋았었지.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강점들도 발견을 하게 되면서, 나한테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었네. 그거를 인생 그래프라는 작은 종이에 그려진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 이러한 파편화된 어떤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고객이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과 함께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면 인생 그래프도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코칭에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트라우마와 코칭, 그리고 코칭을 내러티브의 기법으로 어떻게 또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았다라면, 결국 트라우마 코칭을 하는 이유는 외상후 성장을 위함입니다. 저는 이 외상후 성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가슴 떨리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이 외상후 성장은 어쩌면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던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외상후 성장했을 때 성경에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보게 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음,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혹은 더 성숙한 사람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역경이라는 것을 외상후 성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훈련들이 사실은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들도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상후 성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학문적으로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PTSD와 같이 외상 트라우마 그 자체에 대한 연구, 그것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더라면 최근 한 20년 정도는 이 외상후 성장에 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혹은 베트남전과 같이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경험한 이제 대상자들에게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리고 또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또 지켜보니까 오히려 이전과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분명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왜 이전과는 조금 더 변화된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지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고, 외상후 성장의 요인과 함께 외상후 성장이 어떤 면에서 그 양상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의 논문의 제목은 내러티브 코칭을 통한 외상후 성장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인 연구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외상후 성장에 대해서 더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외상후 성장을 활발하게 또 이제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이 연구에 좀 시초가 되었던 분이 이 테데치와 칼 호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외상후 성장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고통을 남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의미와 성장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외상후 성장은 심리적 외상 경험 이후 개인이 삶의 의미와 가치,
인간관계, 자기 이해 측면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예를 들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가 팔, 다리를 잃었다라고 한번 봅시다. 사실 팔, 다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외상후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건 이후에 삶의 의미나 가치, 인간관계, 자기 이해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네, 외상후 성장에 대한 통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 메타 분석에서는 외상 경험을 한 사람들, 이렇게 중증도에서 고도, 그러니까 중증도에서 고도, 그러니까 중간에서 정말 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PTG를 보고 한 비율이 52%나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사실 외상의 정도나 외상의 어떤 케이스가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외상도 있고, 사건이나 어떤 질병으로 인한 그런 이제 외상들도 있고, 그 크기가 정말 크고 작은 이제 그런 그 다양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PTG에 대한 어떤 통계에는 분명 수치가 다르게 있을 거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 후 성장이 적게는 15% 혹은 많게는 79% 정도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라는 것은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상 후 성장의 핵심적인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아, 나에게 그런 실패나 그런 상처가 있지만, 나에겐 또한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럼 나는 좀 더 이전에 내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어떤 뭐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자기 인식의 변화가 이제 또 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가족 간의 더 소중함을 느낀다든지, 나와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와 더 내가 친밀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이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이 훨씬 더 깊어지고, 내가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내가 공감해주고 싶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만났던 분들에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동일한, 예를 들면 이제 이혼의 경험을 한 그런 저 고객이, 이혼을 한 분들에게 내가 함부로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괜찮아라는 말이 되게 위로의 말이긴 한데요. 저는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감의 깊이가 달라지고 자신이 그 아픔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랑 함께 밥 먹고 그냥 함께 차 마시고 그 힘든 시간 함께 그냥 버틸 수 있도록 그냥 함께 해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공감의 어떤 방법이나 그런 지지하는 그런 방법들은 다 다르긴 하겠으나 공감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거. 또한 개인적인 내적인 강인함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고 나서의 어떤 강인함이 뭐 한 6 정도였다라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단단해진 자신의 모습, 내적인 그런 강인함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에 대해서 이제 더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되었고, 또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영적이거나 철학적인 그런 변화, 삶과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된 것이고, 특별히 또 신앙인들 가운데는 신앙의 성숙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외상의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그래프가 또 외상후 성장을 잘 드러내주는 좀 그래프인데요. 삶의 이런 역경 사건, 이제 트라우마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래프를 보시면 이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일상이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이 스탑이 되거나 무너지거나 이제 뭐 건강이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때
정서적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일상이 무너져 외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무력해지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그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지속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PTSD라고 하고 손상으로부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14% 소수, 뭐 소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퍼센테이지에 비해서는 적은 퍼센테이지가 이 PTSD에 머물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역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구부러지지만, 빨리 혹은 좀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회복은 원래 기능으로의 회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그 회복 탄력성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의 수준으로 기존 수준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 잘 회복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외상후 성장은 역경에 부서지고 넘어져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대신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사별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뭐 이혼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사건 사고로 내 팔이 잘린 경우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영구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영향을 받지만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외상후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PTS에 좀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으로 좀 회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하는 과정 중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이제 회복한 상태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또한 소수들은 적지 않은 수는 이렇게 외상 후 성장을 이렇게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상 후 성장에서 말하는 이 성장이란 단지 외상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외상 이전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언가의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What Doesn't Kill Us라는 이런 또 연구와 그런 좀 이제 글을 쓰신 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전에 똑같은 상태로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쉽게 무너지고 취약했다. 하지만 외상으로 인한 손상과 상실을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오히려 더 높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더 개방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되게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몇 달 전에 교회 이름이 뉴웨이인데 여기에 그 뉴웨이 교회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서울에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뉴웨이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맡았어요. 강의를 이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4시간의 강의를 오전 오후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프로세스까지 막 이렇게 막 만들고 했었는데 다른 분에게 강의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이 뉴웨이를 위해서 한동안 기도하고 내 나름의 이제 코칭 프로세스도 다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저한테 남은 것은 이 뉴웨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유튜브에 뉴웨이 뭐 불안편, 뉴웨이 두려움편 이렇게 이제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뉴웨이 PTG 편입니다. 뉴웨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외상 후 성장을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 N에서는 이제 알아차리는 거, 두 번째 E는 탐색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W는 연결하는 거, 네 번째 W는 통찰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act, 실천하는 거, 마지막은 이렇게 수용하기, yiel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 내가 만나는 고객이 이 프로세스가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한 회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라면 한 회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회기가 우리가 만나는 고객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들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의 깊이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그들의 회복의 속도에 따라서도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프레이밍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노티스, 알아차리기 단계입니다. 현재의 감정과 경험을 인식하도록 돕는 단계이죠. 그때의 경험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감정으로 남아있나요? 그 사건을 떠올릴 때 몸이나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와 같이 외상 경험을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탐색하는 단계인데요. 그 경험의 의미를 안전하게 탐색하도록 이끄는 단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잃은 것과 지켜낸 것은 무엇이었나요? 고통의 맥락 속에서 내면의 자원과 회복의 단서를 발견하도록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의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엮어내는 연결하기 단계인데요. 그 경험이 지금의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나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본다라면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느끼나요? 사건의 인과를 새롭게 재구성하며 자기의 서사, 자신의 내러티브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통찰하기 단계입니다. 성장과 배움의 관점을 발견을 하는 단계인데요. 그 일을 통해 삶이나 관계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그 경험이 당신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요? 대부분 제가 초반에 이 내러티브 코칭 혹은 그 트라우마 코칭을 받는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화의 의지가 없고 없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나 변화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요, 이런 질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저에게 남긴 것이 있어요. 그래도 저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하면 그것이 자기만의 내러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배움과 의미를 추출하여서 내면의 통찰을 강화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얻은 의미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이제 실천의 단계인데요. 이제 그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새로운 배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 변화를 주면 좋을까요? 변화를 줄 수 있나요? 성장의 내러티브를 삶 속에 통합하고 실천의 방향으로 이어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수용하기 단계입니다. 변화된 자신과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 어떤 단어 혹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예전의 자신의 정체성은 그냥 상처받은 자신, 그리고 실패한 나, 혹은 그냥 무너진 나라는 정체성이었다라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수용하고 통합하고 이야기의 주체로서,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네.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크리스찬이시고요. 또 또한 신앙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미 또 잘 훈련이 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이런 고난, 환란, 시련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그러나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틀들이 있습니다. 일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아니면 이 일은 뭘 위해서 일어난 거야? 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뭐와 더불어라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통에 대한 하나의 관점은 인과론적인 고통관입니다. 이 일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 불순종 또는 악행의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이제 시련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만약에 교회 리더나 아니면 교회에서 나의 상처를 꺼냈는데 누군가가 그거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단정을 짓거나 아니면 너 예전에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라면 저 같으면 그 교회에서 저의 아픔을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특별히 코치라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이 목적론적인 고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가 지금 당한 시련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너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우리 이런 표현 너무 자주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실제 이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가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그 사람이 그 시련을 다 지나고 온 다음에야 본인 스스로, 그 시간도 나에게는 은혜였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셨어 라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주위에서 이 시간 잘 견뎌야 돼. 하나님 널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머릿속으로는 그렇다라고 인지할 수는 있으나 또 마음은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도 교회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어떻게 이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마지막으로는 공통론적인 고통관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제가 때문에니까 네. 제가 영어 표현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는 뭐 그야말로 이제 because가 되겠죠. 이거는 for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with예요, with. 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고통이 있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일은 일어났고, 사건은 일어났고, 고통은 이미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주느냐가 필요하죠.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나누는 공속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런 신비적인 연합으로 이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왜 일어나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겪고 있고 그 누구와 함께 겪는 거에 내가 있고 우리 주위에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네, 인지시켜주고 또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고통은 그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 보다 이 고통을 우리가 함께 견뎌내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 코치들이 그렇게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코칭이 저는 정말 영혼 돌봄의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적 돌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적 돌봄으로써 우리가 이 외상후 성장을 바라본다라면 고통의 이야기가 구속의 이야기로 변환되는 자리이며 트라우마에 대한 목회적인 돌봄은 인간의 고통과 상처를 영적, 신학적 관점에서 돌보는 사역으로 외상후 성장과 연결되어 치유를 넘어 신앙 안에서 의미 재구성을 통해 자기 정체성과 신앙의 회복을 이루도록 돕는 구속적 동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외상후 성장을 위한 목회적 돌봄에 이렇게 좀 크게 네 가지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처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부여하는 것, 그리고 고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화의 여정,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는 그런 신비의 여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고, 또한 신앙 공동체는 그 안에서 연대, 공감, 경청, 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정체성이 또한 새로워질 수 있는 것, 피해자 혹은 희생자에서 증언자, 회복자로 영적인 정체성 또한 자기 이해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 이 목회적 돌봄에서 외상후 성장의 좀 더 궁극적인 목표는 소명과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사명,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회적 돌봄에서 외상후 성장을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그런 강의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다 마쳤고요. 제가 지난
길게는 한 2년이고, 또 이제 짧게 임팩트 있게 제가 연구를 위해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함께 했었던 분들의 이제 사례인데요. 그들의 개인적인 뭐 사례를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모든 코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저에게 주었던 이제 피드백의 내용만 제가 잠시 이야기 나누면, 어떻게 그들이 코칭을 경험을 했고, 또 코칭을 통해서 그들이 좀 어떤 나눔을 하고 싶은지 그들의 소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제 학대를 경험을 했고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또 대인 관계 그런 외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질병, 이제 신체적인 질병까지 있었던 복합 외상을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고백이었는데요. 나의 지난 시간은 세상이 온통 잿빛같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뜨며 잠에 드는 순간까지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점점 일상이 무너지고 고립되고 건강마저 무너진 때에 만난 코칭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었지만 점점 일상이 회복되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의 일상은 회복되었고 코칭을 통해 저는 저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마저도 나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삶을 어떤 장르로 한번 비유해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꽁트라고 비유를 할 정도로 자기 삶에 왜 꽁트라고 비유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코치님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 삶이? 저의 삶에 진짜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을 제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고 재밌지만 되게 서사가 있는 그런 꽁트 같지 않아요? 라고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좀 그런 감동을 주었던 그런 고객이셨습니다. 이제 올 초에 가장 가까이에 좀 사별을 경험을 하셨던 그런 고객이셨는데요. 내러티브 코칭은 숨을 쉬기 어려우셨던 그런 고객이셨습니다.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 코칭을 받게 되었는데 모든 회기마다 내가 편하게 숨을 쉬고 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선하고 때로는 차갑고 또 따뜻한 공기가 내 숨쉬기를 편하게 해주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분의 그 외상은 좀, 네. 독특한 외상이셨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외상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한 외상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삶을 40년 동안 이렇게 짓눌러 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코칭하기에 좀 되게 애매했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이분에게 코칭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들게 했던 그런 제 케이스였는데요. 이분의 코칭이 다 마치고 그 조부모가 경험했던 것이 본인에게 이제 대리외상으로 와서 평생을 몇십 년 동안은 그냥 우울함으로 지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코칭을 통해 저의 외상 경험이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긍정 자원으로 활용하는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제게 닷과 같았습니다. 위태하고 풍랑이 있는 삶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주는 닷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신선한 공기, 자동 제세 동기 장치 맞나요? 이렇게 표현한 건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 코칭의 경험을 하나의 이미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고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혼을 경험하신 이제 고객이었고요. 코칭은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필요한 AED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희미해졌고 일어설 만한 힘이 없었는데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코칭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나 새로운 목표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부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분노의 마음, 무기력한 마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으로부터 일상을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제가 그 카톡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그냥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고객이셨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다 사례들은 다 크리스찬이십니다. 다 이제 크리스찬들이셨고, 그 가운데는 사역자들도 계셨습니다. 네, 이분은 어렸을 때, 이제 친족에게 이렇게 이제 성폭행을 경험을 하셨던 제 케이스입니다.
네, 트라우마 경험에 대해 억누르기만 했던 상처에서 코치님의 격려와 도움, 인도를 통해 조금씩 꺼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사건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나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나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을 걸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코칭을 통해 삶과 사건들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서술하는 경험이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한 과정 같았습니다. 또한 매번 다르게 나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느껴지는 열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창조적이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과정이었고 그 그림 속에 제가 있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대인관계 외상인데요. 내러티브 코칭 시간은 저에게 안전감과 안정감을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신 덕분에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코칭을 통해 저와 제 자신의 삶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코칭을 통해 삶의 의미가 세워진 것, 저에게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나 인생 그래프와 나의 인생을 챕터별로 바라본 시간을 통해 내가 몰랐던 내가 잊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써나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내 삶이 더욱 의미 있도록 건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과 나에게 주신 기회를 열심히 바라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됨에 감사합니다. 복합 외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고객이셨는데요. 아니요. 약물 복용에 대한 이제 다른 이제 복합 외상을 경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랜 시간 의문을 가져왔던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트라우마 경험으로부터 연결된 것으로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생 그래프, 장르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기, 표현적 글쓰기, 이미지로 나를 표현하기 등 다양한 코칭의 도구를 통해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내 안의 긍정적이고 멋진 이야기를 발견하고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 힘든 사건이나 감정들 또한 내가 될 수 있게 한 자양분이 되었음을 이해하면서 좀 더 나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내 안의 생각과 상처를 이야기로 표현해 봄으로써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코칭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고 내 안에 키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네, 제가 사례들이 더 많지만 네, 이제 쭉, 그래서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조금의 더 확신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아, 코칭이 정말 영혼 돌봄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았던 이 트라우마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외상 후 성장을, 우리가 코칭을 통해서 분명히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작은 확신들이 저에게는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클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바꿔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고통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고통받는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남아있다. 저는 코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 마지막 문장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태도를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남아있는 그 자유와 함께 우리의 삶을 또한 새로운 이야기를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코치들 또 이제 트라우마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코치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도 너덜너덜한데 제가 어떻게 이 강의를 해요가 저의 아침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저는 고통을 껴안으면서 사실 지난 3년간도 지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또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경의 시간들이 있다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함께하는 동료들의 힘으로 또 잘 그 성장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좀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아파하시는 분들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통로 방법을 좀 더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도움이 되는 강의였고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또 이명진 학회장님께서 피드백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중호 이사장님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소리, 학회장님 소리 음수거 제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시면서, 아, 정말 오늘 아침에 잘 왔다. 바빠서 안 올까 하다가 왔는데 잘 왔다.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 양은선 이사님의 강의가 주옥과 같아요. 정말 정제된 언어,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담 심리학적으로도 깊이가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 코치로서 신앙인으로서 신학적인 깊이도 갖고 있는 정말 귀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코칭과 트라우마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때 제 의도가 왜 트라우마는 상담의 영역인 것처럼 심리치료의 영역인 것처럼 되고 코치들은 여기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안 된다고 심지어는 생각하나 이럴 때 이것을 좀 이제 뭔가 타개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이 저자가 코칭과 트라우마를 쓴 저자가 그런 의도로 또 그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트라우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사건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발달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계속 트라우마를 겪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으셨다시피 이 트라우마는 상담과 코칭과 어떤 신학적인 영성과 함께 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이 회복까지 간다면, 회복 단계까지 간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코칭은 이제 성장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칭적인 접근은 우리 상담학에서도 이미 이제 우리는 부정심리학을 넘어서 긍정심리학의 시대로 왔잖아요. 이 긍정심리학의 모든 것, 그 다음에 미래를 중요시하는 해결 중심 상담과 이야기 치료의 상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코칭, 트라우마 코칭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이 이상의 이제 도구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내러티브 코칭 속에서 얘기하는 문제 외재화라는 개념은 코칭하고도 정말 닿아 있는 개념이에요. 그 문제를 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나를 찾아왔고 그 문제를 네이밍하면서 심지어 의인화해요. 우리 심리치료할 때는 의인화를 넘어서서 그 문제는 나의 삶에 찾아온 불청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불청객이 찾아와서 어떻게 내 삶을 뒤흔들어 놓고 어떻게 힘들게 했는가 그 영향을 보게 하면서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주인공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청객을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 꼭 갇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문제로부터 문제를 저기다 띄워놓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 그게 문제의 외재화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번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정말 코칭이 중요해라고 하는 것은 코칭은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여전히 남아있는 힘, 여전히 살아있는 힘, 그의 건강한 부분, 많은 부분이 병든 것 같았는데 건강한 부분이 남아있었다는 걸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감사만 할 수 있다면 못 이겨낼 일은 없거든요. 그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이게 코칭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코칭이 정말 대단한 것은 상담은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 속에 머무르면서 갇혀있게 하기가 쉬워요. 심지어는 상담을 잘해도 어떤 내담자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절대로 문빗장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 그런 내담자가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코칭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그죠? 뭔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만드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갇혀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준다는 것, 끌어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코칭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재구성하게 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실천으로 가게 하고 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백날 생각만 하고 있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작은 한 스텝을 밟을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미의 재구성,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 그리고 행동을 첫 발을 내디디게 하는 것. 이것이 전부 이제 코칭이 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정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이게 맞아. 이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경험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해서 트라우마는 심리치료의 영역이라는 그 관점을 새롭게 하고 우리 코치가 오히려 나서야 돼. 그죠? 심리치료로 안 되는 것을 코칭이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 있게 트라우마의 분야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양은선 이사님 정말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언제 한번 콜로키움에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빠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하고 이사님이 하시기를 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주호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명진 학회장님이 전문가가 하셨는데 또 제가 한다는 게 또 감히 쑥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또 양은선 박사님은 저하고 오랫동안 크리스천 코칭을 같이 세운 또 귀한 분이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양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상처에서 새벽으로 트라우마 이후의 성장의 길. 이제 그렇게 한번 저 나름대로 정해봤고, 우리는 누구나 말하지 못한 상처를 한 번쯤 가슴에 품고 삽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찾아왔던 충격, 잃어버림, 배신, 상실, 실패. 그 순간 우리의 세계는 조용히 흔들리죠. 저 역시도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불안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숨고 싶고.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내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까 우리 양 박사님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빅터 프랭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자유는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가두는 철창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고만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접촉 지점으로 삼으십니다. 엘리야는 절망의 굴 속에서, 요셉은 억울함의 감옥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 속에서 더 깊은 사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대로 고통은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빚어지는 존재구나. 트라우마를 6단계 프로세스 뉴웨이로 제시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 치유가 아니라 영원히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야기, 내러티브에 접근했다는 거, 상처를 병리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았다는 거, 굉장히 탁월성이 있고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서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도록 고통 속에서도 의미와 존엄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줬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 회장님께서도 코멘트를 하셨습니다만 코칭적 접근을 했다는 것.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이 아니라 성장으로 재정의하고 질문, 경청, 안전한 공간을 통해서 내담자 안에 이미 존재하는 회복 자원과 잠재력을 불러낸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셋째는 이것이 목회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바라보고 상처는 은혜의 자리라는 복음적 관점을 제시한 부분은 목회적 돌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위로와 소망의 신학이 오늘 강의 안에 살아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고통을 분석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리학, 코칭, 목회가 조화된 아주 따뜻하고 탁월한 통찰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회복의 순간을 보아왔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같은 눈으로 다른 누군가를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남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변하게 됩니다. 상처는 사명이 되고 눈물은 지혜가 되고 그리고 고통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는 부서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빚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픈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이 또 다른 상처 입은 한 사람을 붙들어 세울 때 하나님 나라의 새벽이 시작됩니다. 양 박사님 자랑스럽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또 45회 콜로키움을 이끌어 주신 우리 학회장님과 뉴욕의 유 이사님 또 미주본부의 노은 이사님 모든 분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피드백도 멋지게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학회와 국제코칭협회 두 어른께서 사실 이 크리스찬 코칭을 발전시키고 또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시는 모습도 또한 저희들한테는 귀감이 됩니다. 두 분께 더 감사를 드리고요. 네. 우리 양은선 우리 오늘 강사님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세운 코치답게 우리 코치들을 세워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자료도 내어주시고 또 시간 내어주셔서 함께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약속대로 시간 좀 남아서 이제 우리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크리스찬 코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혹시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는 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마이크 열으세요. 다 오픈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우리 주님께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함께 있을 때는 또 같이 함께 우리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세워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양은선 강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으심의 목적대로 천국을 누리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 준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오늘 좀 와닿았거든요.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런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지, 그들을 코치로서 잘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통로로서 안전한 공동체로 또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렇게 세움받고 나가는 코치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 아직 마이크를 안 열어주셨네요. 마이크 지금 같이 열어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열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세움받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트라우마로 마음의 상처로 너무나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속에서 못하고 어떻게 도울 바를 알지 못해서 그저 바라만 봐야 되고
많이 다가가지 믿어주지 못하고 못하는 이 정말 삶 가운데서 마음이 누군가를 정말 앞에 정말 아버지 가두며 그렇게 산다는 주님 앞에 것이 아뢰고 어려운 있던 것입니다만 저희에게 오늘 또 저희들이 정말 한가지의 그분으로 아버지 새로운 정말 그 희망적인 희망을 소식과 주실 수 같이 있는 앞에 그런 트라우마와 자리에서 이 코칭이 사명을 앞에서는 함께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영혼들을 회복되어지는 영역에서 진정한 자평함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며 이제는 모든 수 있는 아버지 소식을 그 역할을 주님께서 통하여 주신다면 너무나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영광을 전할 수 저도 있는 정말 많은 아버지 이들 수가 되게 정말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상황 그래서 사역을 속에서든 감당하시는 제한되지 않다가 더욱더 성장하며 정말 그 부족하지만 역량의 말씀이 영혼을 더욱더 만드는 온전하며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정말 그 영향을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너희의 그 특성을 잊지 않고 못할 것이 늘 없음을 우리가 아버지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이 그 몸을 믿습니다. 아버지 잊지 않고 첫날 저희들이 성장하며 모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누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양손 코치님 정말 이 상태를 이어갈 길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양손 코치님에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흔들려 주신 있는 비전과 자들이 속에서 너무나 많이 아버지 올곧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논문도 잘 준비가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 영혼을 나라에 감사하며 쓰임 받고 아버지 더 피처피처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혜와 뜻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정말 쓰임받는 말하지 못할 우리 코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축복하여 주셔서 일하게 오늘도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저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돌아갑니다. 하고자 다시 하시는 한번 아버지 여러 주님 가지 아버지 일들을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저희들 정말 앞으로 하나 정말 나아가는 길이 정말 험하고 다시 한번 험하고 기도합니다. 있습니다. 오늘 코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 길이 그런 어떤 문화에 저 휩쓸리는 것이 영혼을 아니라 정말 구원이 저희 되어지고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나라가 정말 진정한 건강하게 통치가 되고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들이 될 수 아버지 있도록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인도인대로 모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저희들을 불쌍히 아버지 길들로 여겨주시옵소서. 인하여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감사하며 자비를 베풀어 나가며 주셔서 그런 저희들이 문화 아버지 나갈 수 하나님 있는 이제는 모든 아버지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미리 이제는 그런 앞서 문화에 휩쓸려질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비슷함으로써 그 하나님. 문화를 더 감사합니다. 좋은 주여 문화로 이 이끌어 자리에 나갈 수 정말 있는 그런 비슷한 모든 문화를 아버지 코치님들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독교인들 더해 더욱더 주셔서 풍부했기를 주님 간절히 갖고 있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정말 사명들 미리 앞진 잘 영자의 감당할 수 문제 있게 하여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다 주님 채워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 잘 이뤄낼 수 있는 말씀 아버지 코치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올해 잘 마무리하여서 아버지 2025년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요. 다가온 새해를 아버지 정말 더 멋지게 여러 가지 일들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저희들 정말 아름다운 그 시간들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양순 감사님의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날 11월 첫날을 맞이해서 국제코칭협회 주관 제45차 콜로키움을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내외 각 나라에서 바쁘고 어려운 여건 중에도 이 시간을 사모하여 참석하신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크리스천 코칭을 연구하고 가르쳐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사역의 중심에서 늘 애쓰시는 국제 코칭 협회 박중호 이사장님과 이명진 한국 크리스천 코칭 학회장님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그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매달 준비 기도와 진행으로 수고하시는 노원희 이사님과 유정선 이사님의 수고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트라우마 코칭이란 주제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그의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경험과 이론을 강의해 주신 양우선 코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간의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멘토 코치로서 코치 양성이나 그 가정과 사역에 열중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 많은 영혼들이 트라우마에 갇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 영혼의 회복과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내러티브와 뉴웨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그 성공하신 여러 사례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또 손에 쥐을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양우성 코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 모든 코치에게 그 트라우마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이 외상 전보다 외상 후에 더 단단해져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영혼의 돌봄, 목회적 돌봄,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자기 삶의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크리스천 코칭의 능력을 우리가 다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크리스천 코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고객들을 잘 돌보면서 자기의 능력을 더 갖추어 세계 열방 곳곳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며 함께 하고자 하는 사명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길을 열어주시며 이러한 일들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사역 중에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희들 자신도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콜로키움에서 들은 트라우마 코칭을 자기 삶에서도 적용하여 셀프 코칭을 할 수 있는 코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